허허,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조선 중엽 안동 땅 깊숙한 산골 마을에 유독 손님이 끊이지 않는 주막이 하나 있었느니라. 다른 주막들이 한산하기 그지없건만 이곳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주막의 이름은 달빛 주막이었고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아래 자리하고 있었다. 주막 앞마당에는 항상 말과 가마가 줄지어 서 있었고 저녁 무렵이면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마치 축제라도 벌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25 나이의 젊은 주모 연하 때문이었느니라. 연하는 달빛같이 고운 얼굴에 버들가지 같은 허리, 그리고 어떤 손님이 와도 정중히 맞이하는 단아한 매무새로 마을 남정네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연하의 아름다움은 그저 겉모습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계곡물처럼 듣기 좋았고 웃을 때면 입가에 살짝 보이는 보조개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도 지혜로웠다. 아이고, 연하씨, 오늘도 더욱 고우시구려. 허허, 이 술맛이 어찌 이리 좋소? 연하씨 손맛인가? 연하씨만 보면 이 늙은이 마음이 젊어집니다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려오는 이런 칠의 말들에도 연하는 미소로만 답할 뿐 결코 경솔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옷차림도 언제나 단정했고 손님들과의 거리도 적절히 유지했습니다. 손님들, 안주 맛은 어떠신지요?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연하씨, 앉아서 같이 한 잔 어떻소? 고맙지만 일하는 몸이라 그럴 수가 없어서요. 대신 좋은 안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지만 단호한 연하의 태도에 손님들은 더욱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다. 아름다우면서도 절개가 있는 여인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멀리서도 그녀를 보러 오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연하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다. 20살에 인근 마을의 선비와 혼인했지만 남편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던 중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홀로 남겨진 연하는 시댁에서도 환영받지 못해 결국 친정으로 돌아왔지만 부모마저 일찍 여의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마지막 남은 친척의 도움으로 이 주막을 물려받게 된 것이 벌써 3년 전의 일이었다. 처음에는 혼자 주막을 꾸려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연하는 굴복하지 않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점점 주막을 번창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마을의 갑부 최승달이었느니라. 최승달은 논밭을 수십 마지기씩 소유하고 고리대 금업까지 하며 마을 사람들 대부분에게 빚을 내어준 권세가였다. 나이 50을 넘어배는 술독처럼 나왔지만 돈의 힘을 믿고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고 하인들만 해도 10여 명이 넘었다. 최승달은 자신이 마을의 왕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런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연하야, 내가 왔으니 술 한 잔 내어놓거라. 최승달은 다른 손님들이 줄을 서 기다리건 말건 언제나 가장 좋은 자리에 버젓이 앉아 큰 소리를 쳤다. 손님들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에게 빚을 진 이들이 대부분이라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기 최나리가 또 오시네 쯧쯧. 저런 무례한 짓을 어찌하는지 그래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겠어? 빚진 몸이 아니가.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결국 자리를 피해 주었다. 최승달의 권세를 거스르기에는 그들의 형편이 너무도 약했기 때문이다. 최나리, 다른 손님들이 먼저 오셨사온데. 연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최승달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허허, 돈 없는 놈들이 뭐가 먼저요.
내가 이 마을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는지 모르나? 세금도 내가 대신 내주고 관아일도 내가 도와주는데 그렇다고 하셔도 자, 술이나 빨리 가져오고 오늘 밤에는 내 집에 놀러 오는 게 어떻겠어? 좋은 비단옷도 많이 입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겠다. 이런 추잡한 말에 연하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꾹 참고 술을 따라줄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분노했지만 생계가 달린 문제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연하 씨, 참으시오. 저자가 언젠가는 벌을 받을게요. 그래요, 연하 씨. 우리라도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동정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없었다. 최승달의 권세는 너무도 컸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최승달의 행패는 더욱 심해졌고 연하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느니라. 하지만 그녀는 꿋꿋이 버텨냈다. 언젠가는 이런 날들도 지나갈 것이라 믿으며 말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긴 겨울도 언젠가는 끝이 나는 법이지. 연하는 밤마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자신을 달랬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켜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하를 멀리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마을의 잡부 혁진이었느니라. 혁진은 28배 건장한 청년으로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어 한눈에 봐도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그는 마을 이곳저곳에서 품삯을 받으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혁진아, 이 무거운 짐을 어찌 혼자 다 옮기느냐? 정말 장사로구나.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밭갈기부터 지게질, 나무하기, 집 짓기까지 못하는 일이 없어 마을 사람들의 신임도 두터웠다. 더욱이 혁진은 품삯을 제대로 받지 않고도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기에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혁진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 지붕을 어찌 고쳤을꼬? 아이고 어른, 별 말씀을요. 이웃끼리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래도 품삯은 받아야지. 이것 좀 받아라 아닙니다. 큰돈 들어갈 일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이런 혁진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젊은 처녀들도 혁진을 흠모했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시선들을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혁진에게는 작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다. 마을 끝자락의 조용한 곳에 자리한 그 집은 비록 작고 낡았지만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마당에는 직접 가꾼 작은 텃밭이 있었고 계절마다 피는 꽃들이 집안을 화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혁진에게는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었느니라. 반년 전 마을 축제가 있던 날이었다. 추석을 맞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나누고 놀이를 즐기는 날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신분의 구별 없이 모든 이가 하나가 되어 즐겼습니다. 혁진은 평소와 달리 술을 과하게 마셨다. 항상 절제하며 살아왔던 그였지만 그날만큼은 마음의 문을 열어두고 싶었던 것이다. 연하 역시 그날만큼은 마음의 경계를 늦추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던 그날 밤, 축제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우연히 마을 뒷산의 작은 정자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연하 씨, 항상 혼자 힘드실 텐데 그래도 견딜만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연하 씨의 발끝에도 못 미쳐요. 무슨 말씀을요. 혁진 씨야말로 마을에서 가장 믿음직한 분이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고 그날 밤 달빛 아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정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고
서로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 연하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혁진을 멀리했다. 주모로서의 체면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연하 씨, 그날 밤의 일을 혁진 씨, 그런 말씀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이웃사촌으로 지내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나눈 마음은 잊어주세요. 그날은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연하의 차가운 말에 혁진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지만 그녀의 입장을 이해했기에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연하 역시 마음이 아팠지만 현실과 체면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 이후로 혁진은 주막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연하를 그리워하며 멀리서나마 그녀의 안전을 지켜보고 있었느니라. 매일 아침 일을 나가면서도 주막 쪽을 바라보곤 했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도 멀리서 주막의 등불을 확인했다. 연하가 안전한지 최승달이 또 괴롭히지는 않는지 늘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연하 씨를 당당히 지켜줄 수 있을 텐데. 혁진은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곤 했다.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는 무력감에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혁진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연하와 마주쳤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여전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하 씨,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혁진 씨도 요즘 일은 잘 되시나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연하 씨는 건강하시죠? 네, 괜찮아요. 어색한 대화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 연하의 눈가에 살짝 보이는 그늘을 보며 혁진은 가슴이 아팠다. 분명 최승달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텐데 자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고 그들은 다시 각자의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느니라. 혁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연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그녀를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혁진에게는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었느니라. 그는 단순한 잡부가 아니었다. 실제로는 한양의 대사원 김정호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김정호는 조정에서도 인정받는 청렴한 관리였고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깊어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의 명성과 달리 혁진은 어린 시절부터 권력과 지위에 대한 회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20살 무렵 집안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된 혁진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다. 처음에는 잠시 몸을 피하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평민으로서의 삶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권력이나 지위가 없어도 진실한 마음으로 살 수 있구나. 오히려 이런 삶이 더 의미 있는 것 아닐까? 혁진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민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었다. 아버지에게는 편지로만 안부를 전했고 언젠가 세상이 평온해지면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하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진짜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평민으로서는 최승달 같은 권세가를 당해낼 수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때인가? 혁진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금까지의 평온한 삶을 버리고 다시 권력의 세계로 돌아가야 할지 말이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갈 무렵 혁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연하에 대한 그리움이 날로 커져만 갔고 최승달이 그녀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최승달이 연하에게 더욱 노골적으로 구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심지어
그녀를 자신의 첩으로 삼으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돌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연아 씨가 저런 고통을 받는데 내가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수는 없어. 어느 저녁 혁진은 용기를 내어 주막을 찾았다.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연아를 향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다행히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라 연아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등불에 흔들리는 빛 아래서 일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였습니다. 연아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연아가 깜짝 놀라며 돌아보니 혁진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혁진 씨,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연아 씨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혁진의 진지한 표정에 연아의 마음도 동요했다. 그녀 역시 그를 그리워하고 있었지만 체면 때문에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시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연아 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혁진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아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이후로 하루도 연아 씨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연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혁진 씨 저도 알아요. 제가 자쁘신 분이라 연아 씨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하지만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진실합니다. 혁진의 고백에 연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이 두려웠다. 혁진 씨, 안 됩니다. 저는 이미 한 번 실수를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연아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마을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몸이에요. 그때 연아가 혁진의 말을 정리하느라 부엌으로 들어가며 혁진도 따라왔다. 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고 서로의 마음을 더욱 깊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혁진 씨, 저도 마음은 같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이 마을에서 살아가야 해요. 체면과 소문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최나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연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승달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의 말에서 느껴졌습니다. 최승달 그자가 연아 씨를 괴롭히고 있는 거군요. 그분이 요즘 더욱 노골적으로 제게 구애를 하세요. 거절하면 화를 내시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저를 곤란하게 만드시죠. 그런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나요? 누가 감히 그분을 거스르겠어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그분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데. 연아의 솔직한 마음을 들으며 혁진은 분노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연아 씨, 제가 꼭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혁진 씨, 무리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아니에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그날 밤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을 재확인했고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도 나누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연아 씨,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세요. 제 마음이 견딜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잖아요. 달이 중천에 떠오를 무렵 혁진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최승달은 연아의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진 것을 눈치챘다. 그녀의 얼굴에 봄 기운이 돌고
웃음소리도 전보다 자주 들렸습니다. 허허, 연아가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는군. 혹시 남자라도 생겼나? 최승달은 의심의 눈초리로 연아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평소와 달리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더욱 밝아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구애했는데도 차갑게 굴던 년이 갑자기 이렇게 밝아질 리가 없어. 최승달은 자신의 하인들을 시켜 연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다. 누가 주막에 드나드는지, 연하가 언제 어디를 가는지 모두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날이 며칠 전에 잡부 혁진이라는 자가 밤늦게 주막에 갔다가 꽤 오래 있었답니다. 혁진? 그 잡부 놈이? 네, 그놈이 나간 후에 연하가 특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하인의 보고를 들은 최승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금까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던 연하가 하찮은 잡부와는 만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잡부놈이 감히 내 여자에게. 최승달의 눈에 살기가 돌았다. 그는 오래전부터 연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찮은 잡부가 방해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날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최승달은 악독한 계획을 세웠다. 우선 혁진을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직접적인 방법은 너무 위험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혁진을 좋아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곤란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연하부터 처리하자. 그년만 내 손에 넣으면 혁진 따위는 저절로 물러날 거야. 최승달은 고을의 사또 정연수를 찾아갔다. 정연수는 탐욕스러운 관리로 유명했고 뇌물만 주면 무엇이든 해주는 자였습니다. 사또님, 제가 평소 존경하는 분이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최승달은 거액의 은자를 상자에 담아 사또 앞에 놓았다. 사또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호호, 최 어른께서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우리 마을에 좀 문제가 있는 여자가 있어서요. 무슨 문제 말인가? 주모 연하라는 여자인데 밤마다 남정네들을 유혹해서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분노하고 있어요. 물론 이는 모든 거짓말이었다. 연하는 오히려 절개가 있기로 유명했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더욱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뇌물을 받은 사또는 최승달의 말을 믿는 척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지. 풍기문란은 중대한 죄목이니까 말이야. 고맙습니다, 사또님. 그 여자를 제가 교화시켜 보겠습니다. 물론 적절한 처벌 후에 말이죠. 좋다. 내일 당장 잡아들이도록 하겠네. 최승달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관할을 나섰다. 이제 연하를 자신의 소나기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편 이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연하는 평소와 같이 주막 일을 하고 있었다. 혁진과의 만남 이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그녀는 손님들에게도 더욱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연하 씨, 요즘 참 밝아 보이시네요. 봄이 오나 봐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요. 그래요. 연하 씨만 보면 우리도 기분이 좋아져요. 하지만 연하는 최승달이 평소보다 더 자주 주막에 와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닥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최나리가 저렇게 저를 노려보시는 걸까? 평소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연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일을 계속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가 평소와 같이 주막 문을 열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연하, 풍기문란죄로 잡아간다. 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연하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자신이 언제 풍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소리 집어치우고 얌전히 따라와. 잠깐만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사또님 명령이다. 더 이상 잡소리 말고 따라와. 포졸들은 연하의 항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이미 윗선에서 모든 것이 정해진 일이라는 듯이 강압적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이 소동을 듣고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연하 씨를 왜 잡아가는 거지? 풍기문란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연하만큼 절개 있고 품행이 단정한 여인이 어디 있겠는가? 누가 봐도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포졸님,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연하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요. 연하 씨만큼 단정한 분이 어디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연하를 옹호했지만 포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시끄럽다. 관아일에 백성들이 끼어들 일이 아니다.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 방해제로 함께 잡아간다. 이때 혁진도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다. 연하가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연하 씨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혁진이 앞으로 나서자 포졸들이 그를 밀쳐냈다. 너도 방해하면 함께 잡아간다. 연하 씨, 염려 마세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혁진의 간절한 외침에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미 포졸들은 그녀를 수레에 태우고 관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혁진아, 어쩔 수 없다. 관아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도 연하 씨는 정말 억울해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마을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관건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관아의 명령에 거역하는 것 자체가 큰 죄였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해도 어쩔 수 없었다. 연하는 차가운 옥사에 갇혔다. 죄명은 풍기문란이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옥사는 습하고 추웠으며 햇빛도 거의 들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분명 누군가의 음모야. 연하는 밤새 생각했지만 자신을 이렇게 몰아넣을 만한 원수는 최승달 외에는 없었다. 하지만 그가 관아까지 매수했다는 것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옥사의 다른 죄인들도 연하를 보고 수군거렸다. 저런 단정한 아가씨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풍기문란이라는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요즘 세상이 어지러워서 억울한 사람이 많다더니. 연하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더욱 절망에 빠졌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최승달이 사또와 함께 옥사를 찾았다. 연하는 그들을 보자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하야, 내가 왔다. 최날이 설마 이 일이 허허 그렇다. 내가 내 제안을 계속 거절하니까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지. 연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옥사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비열한 짓을 비열하다고? 나는 그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뿐이야. 이런 식으로 억지로 얻은 마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음? 나는 내 마음 따위는 관심 없어. 너라는 사람만 있으면 돼. 최승달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자 연하는 더욱 혐오감을 느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의 요구를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사또님도 이런 부당한 일에 동조하시는 건가요? 부당하다니? 나는 그저 법에 따라 죄인을 처벌하는 것뿐이요. 사또 역시 뇌물을 받은 이상 최승달의 편에 서야 했다. 연하의 억울함 따위는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연아야, 내 말을 잘 들어라. 이제 너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 무슨 선택이요? 하나는 계속 이 옥사에서 썩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집으로 와서 내 첩이 되는 것이야. 연하는 치를 떨었다. 이런 치욕적인 제안을 받는 것 자체가 모욕이었습니다. 제가 죽어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죽는다고? 여기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상관없지만 너처럼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그럴 리는 없을 거야. 최승달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연하도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연하는 절망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억압당하고 협박당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혹했고 도망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잡혀간 후 혁진은 미친 듯이 그녀를 구하려고 노력했다. 먼저 관아에 찾아가서 연하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사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또님, 연하 씨는 정말 억울합니다. 마을에서 그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죄를 지을 분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나? 증거요? 하지만 원래 죄가 없는데 무슨 증거도 없으면서 관아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말인가? 사또는 처음부터 연하를 풀어줄 생각이 없었다. 최승달에게서 받은 뇌물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혁진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모두들 연하의 억울함에 동정했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혁진아, 우리도 돕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관아에 맞서기에는 우리가 너무 약해. 차라리 돈을 모아서 뇌물을 써보는 건 어떨까? 마을 사람들은 정성을 모아 돈을 모았지만 최승달이 이미 준 뇌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다. 사또는 그 돈을 받고도 연하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자 혁진은 직접 최승달을 찾아갔다. 그가 이 모든 일의 배우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최날이 연하 씨를 풀어주십시오. 허허, 혁진이라고 했나?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연하 씨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리의 음모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음모라고? 증거라도 있나? 최승달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혁진을 바라봤다. 하찮은 잡부가 자신에게 대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스웠습니다. 나리, 제발 연하 씨를 놓아주세요.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다고? 그럼 내가 내 대신 감옥에 들어갈 텐가? 만약 그것이 연하 씨를 구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혁진의 진심에 최승달도 잠시 놀랐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불가능해. 연하는 이미 내가 선택한 여자야. 무슨 말씀입니까? 곧 연하가 내 집으로 올 거야. 내 첩이 되어서 말이지. 최승달의 말에 혁진은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그 순간 최승달의 하인들이 혁진을 둘러쌌습니다. 감히 나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다니? 정말 대담한 놈이군. 최나리, 당신은 너무 비열합니다. 비열하다고? 나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이야. 하인들이 혁진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냈다. 혁진은 최승달 앞에서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젠장, 내가 이렇게 무력하다니. 혁진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깊은 절망에 빠졌다.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내가 만약 권력이나 지위가 있었다면 연하 씨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문득 혁진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다. 몇 달 전에 받은 편지에는 아버지가 대사원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정호 대사원. 혁진은 지금까지 피해왔던 자신의 진짜 신분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평민으로 살면서 얻은 것도 많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인가? 연아 씨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혁진은 밤새 고민했다. 지금까지의 평온한 삶을 포기하고 다시 권력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말이다. 다음 날 아침 혁진은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연아가 최승달의 소나기에 넘어가기 전에 행동해야 했습니다. 좋다.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밝힐 때가 왔다. 혁진은 한양에 있는 아버지에게 보낼 편지를 썼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혁진이 편지를 올립니다. 그동안 평민으로 살아오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밝히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편지에는 연하의 억울한 사연과 최승달의 음모, 그리고 부패한 사또에 대한 고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혁진의 편지를 받은 김정호 대사원은 크게 놀랐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둘째 아들로부터 갑작스럽게 도움 요청을 받은 것도 놀라웠지만 편지 내용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부패가 지방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니. 김정호는 청렴한 관리로 유명했고 특히 지방관들의 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있었다. 혁진의 편지는 그에게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혁진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겠구나. 김정호는 즉시 암행어사를 안동으로 파견했다. 동시에 정현수 사또의 과거 행적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편 연하는 일주일 넘게 옥사에 갇혀 있으면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최승달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회유와 협박을 반복했습니다. 연하야,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텐가? 여기서 썩어가느니 내 집으로 와서 편안하게 지내는 게 낫지 않겠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허허, 아직도 그 잡부를 기다리고 있나? 그자는 벌써 마을을 떠났어. 최승달의 거짓말에 연하는 흔들렸지만 혁진을 믿기로 했다. 그가 자신을 버리고 떠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혁진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여기 갇힌 지 열흘이 넘었는데 왜 구하러 오지 않지? 분명 포기하고 떠난 거야. 연하는 답할 말이 없었다. 정말로 혁진이 자신을 포기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에 암행어사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또 정현수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암행어사라고? 갑자기 왜? 글쎄요, 분명 누군가 고발한 것 같은데. 정현수는 자신이 그동안 저질러온 부패 행위들이 발각될까봐 두려웠다. 특히 최승달로부터 받은 뇌물과 연하 사건이 문제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암행어사 이판서는 김정호의 최측근으로 부패 척결에 있어서는 철저하기로 유명했다. 그는 안동에 도착하자마자 은밀히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연하라는 여인의 사건부터 살펴보자. 이판서는 마을 사람들을 은밀히 만나 연하의 평소 행실에 대해 물어봤다.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연하의 절개와 품행을 증언했습니다. 연하 씨는 이 마을에서 가장 단정한 분이에요. 풍기문란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분명 누군가 모함한 거예요. 이판서는 또한 최승달의 평소 행실도 조사했다. 그의 온갖 행패와 횡포, 그리고 연하에게 구애했다는 사실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증거를 찾아보자. 이판서는 정현수의 집을 급습하여 장부와 서류들을 압수했다. 그 안에서 최승달이 준 뇌물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뇌물을.
이 판서는 즉시 최승달과 정현수를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두 사람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희가 무슨 잘못을 입 다물어라. 증거는 모두 확보했다. 최승달은 체포되면서도 끝까지 발악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마을에서 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 그런 내놈의 권세도 이제 끝이다. 이 판서는 연하를 즉시 석방하라고 명령했다. 열흘 넘게 억울하게 갇혀있던 연하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연하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최승달의 음모였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연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정의가 실현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모여서 연하의 석방을 축하했다. 그동안 최승달의 횡포에 시달렸던 이들은 이제야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세상이 되는군. 최승달 그놈이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최승달과 정현수는 한양으로 압송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최승달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으며 정현수는 관직에서 파면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연하가 석방된 다음 날 혁진이 마을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다. 한양에서 입은 관복을 걸치고 수행원들을 거느린 채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저분이 혁진이 맞나? 어떻게 갑자기 저런 모습으로? 혁진은 곧바로 연하가 있는 주막으로 향했다. 연하는 그의 변한 모습을 보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혁진 씨, 아니 누구시죠? 연하 씨, 저예요. 혁진이에요. 혁진은 연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제가 그동안 숨겨온 것이 있어요. 저는 한양의 김정호 대사원의 아들입니다. 대사원의 아들. 네, 여러 사정으로 이곳에서 평민으로 살아왔지만 연하 씨를 구하기 위해 제 신분을 밝혔어요. 연하는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사랑한 사람이 그토록 높은 신분이었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옥에서 풀려난 것도 네, 아버지가 암행어사를 보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연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혁진이 자신을 위해 그토록 큰 일을 해냈다는 것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신분 차이가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혁진 씨, 아니 날이 저 같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으세요. 무슨 소리예요? 신분이 뭐가 중요해요? 제가 사랑하는 것은 연하 씨 자신이에요. 혁진은 연하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다. 연하 씨,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신분 차이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미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고 아버지도 연하 씨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김정호 대사원은 아들의 편지를 통해 연하의 인품을 알게 되었고 신분보다는 인격을 중시하는 분이었기에 혁진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신분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분명 훌륭한 여인일 것이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했다. 그동안 고생했던 연하가 마침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는 것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연하 씨, 정말 축하해요. 혁진이도, 아니, 혁진 나리도 축하드려요. 이제야 제대로 된 한 쌍이 만나는구나. 두 사람은 봄이 오는 길목에서 혼인을 올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해 주었고 김정호 대사원도 한양에서 직접 내려와 아들의 혼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혼인 후 혁진은 안동 지역의 수령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최승달 같은 권세가들의 횡포를 막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연하는 혁진을 내조하며 마을 여인들을 도왔다. 글을 모르는 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선량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연하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욱 좋아졌어요. 혁진 나리와 연하 나리 같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줄 몰라요. 몇 년 후 두 사람에게는 예쁜 자녀들도 생겼다. 혁진과 연하는 아이들에게 신분이나 출신보다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연하는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 알고 싶니? 네, 들려주세요. 연하는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시련과 고난,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단다. 엄마는 감옥에 갇혀서 절망했고, 아빠도 엄마를 구하지 못해서 괴로워했지. 그럼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단다. 혁진도 아이들에게 말했다. 세상에는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단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해. 네, 아빠. 그날 밤 혁진과 연하는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꿈 같아요. 그러게요.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절망적이었는데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믿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겨울이 아무리 춥고 길어도 결국에는 봄이 오는 법이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 별빛들이 마치 그들의 사랑처럼 영원히 빛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연하와 혁진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갔다. 어려운 시절을 겪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이야기로 말이다. 허허,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정말로 겨울이 지나니 봄이 왔도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느니라. 아무리 긴 겨울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따뜻한 봄이 온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믿고 사랑한다면 반드시 행복한 날이 온다. 이것이 바로 연하와 혁진이 후세에 남긴 가장 큰 교훈이었느니라.